반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바람직한 학교생활 강의를 맡은 울산진로진학지원단 정기동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학교생활 참으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한 학교생활 하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복잡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의 차례는 고교생활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영역에 맞는 바람직한 학교생활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동계획 및 준비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 고교생활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설계하는 2015 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이 있고 학생이 설계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눠지고요. 보통교과에는 또다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들이 되겠고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은 2학년, 3학년에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은 상대평가 9등급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ABC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에서,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입니다. 일반고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은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2,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이며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에 포함되는 과목들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문학, 공통과목으로 75점 배점이 되어 있는 과목들을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마찬가지 수학 수능에 75% 배정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을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1, 2 마찬가지로 영어 시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수능에 시험을 보는 이런 과목들은 학교 지정 교육 과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들입니다. 절대평가고요. 성취도 ABC로 표현이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등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 학생들이 주로 듣는 과목입니다. 기타 과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에서 과탐 과목, 물리2, 화2, 생2, 지구과학2는 전부 다 절대평가 ABC로 평가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다음으로 과목의 위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공통수학을 배우고요.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등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계로 보자면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1과 수학 2를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과 미분법, 적분법이 여기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미적분을 수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경계열 학생들이 주로 듣게 되는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를 다 이수할 필요는 없고요. 수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기하를 2학년 때 이렇게 편성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2학년 때 편성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미적분을 3학년 때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과학교과 위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일반 선택으로 물리원, 화투, 생원, 지구과학원 등을 2학년 때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2 과목들을 3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4단위, 즉 교과 180단위와 창체 24단위를 192학점으로 단위라는 말을 안 쓰고 192학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174학점, 창체는 18학점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수업의 내실화를 가져오겠다라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1학점 수업량은 50분을 17회 하던 것을 16회로 1시간을 줄여서 실시를 합니다. 수업 일수는 그전과 동일하게 190일 이상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졸업 요건을 잠깐 살펴보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하고요. 과목 출석률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기준 성취도도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성취 수준의 40% 이상을 달성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미달 시에는 미이수 시에는 보충 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해인 2019년도, 즉 지금 대학 2학년생들이죠. 2022 수능을 친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를 해서 인문계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2024 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2, 3학년 일반 선택 과목은 똑같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요. 2,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그대로 실시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75%, 선택 과목 25%가 반영이 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실시가 됩니다. 자, 교육과정 관련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계가 더 높은 과목은 무엇일까요? 네, 미적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수학은 수원만 이수하셔도 가능합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를 다 이수하셔야 이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위계가 더 높은 과목은 미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의대 지원자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기하 과목을 하는 게 필수일까요? 아니면 화투, 생투를 이수하는 게 필수일까요? 하나, 둘, 셋. 예, 화투, 생투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이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대에서 배우게 되는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화학적 지식, 그 다음에 인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생명과학적인 지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하 과목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의 옵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인 기하 과목도 필수적으로 이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학 과목. 왜냐하면 수학, 과학 전체가 다 의대 공부하는데 중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기하까지도 미적, 학통, 기하까지 다 이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대 지원자 중에서 비슷한 성적대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물리2를 선택한 학생과 물리2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 어떤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선호할까요? 네,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을 더 선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 공부를 위한 준비로서의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연계된 과목들을 이수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전공 가이드북에 보시면 상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물리를 필수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역학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물리2까지 공부한 학생이 오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리2까지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지원한다? 제가 봤을 때는 합격이 불투명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수능 상위권을 변별하는 과목은 뭘까요? 독서일까요? 문학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독서입니다. 독서는 수능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 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로 상위권 학생들, 1등급 받는 학생들도 보면 1번부터 16번에서 몇 문제 이렇게 틀려 있습니다. 주로 한 11번, 12번, 13번 요 근처에서 학생들이 오답을 많이 고르는 경향이 있고요. 지지난해 이렇게 수능에서 학생들 많은 이렇게 이제 오답 많이 틀린 문항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1번부터 17번 안에 들어있는 이 독서 부분이었습니다. 독서는 뭐 말 그대로 뭐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모든 영역에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뭐 문학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친 긴 지문, 학생들이 딱 대면했을 때 먼저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시험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문항들이 되겠고요. 이 독서 부분은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 반에 이제 그 국어에서 등급이 잘 안 오는 친구,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이 비문학을 잡고 공부를 문제를 풀고 열심히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그 학력평가 치고 나서 틀린 문항들을 오답 노트를 쓰시면서 본인의 어떤 결정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살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현대문학, 뭐 고전문학, 소설, 뭐 수필, 장르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기간에 좀 집중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면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위권을 변별하는 과목은 독서 부분이다, 독서 과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 유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진로를 결정해 주는 과목은 뭘까요? 수원, 수투 중에서요. 네, 수투입니다. 왜 그렇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투에는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수원 수투 수업을 봤는데 수투 과목이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다음에 배우게 되는 미적분에서도 결코 좋은 성적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꼭 보충 학습을 하셔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네. 자,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뭐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 영재 발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대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청소년 단체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개인 봉사 실적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실시하는 그런 정기적인 개인 봉사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종합의견이나 이런 데 서술식으로 이렇게 기재가 가능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뭐 도서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급식 도움이라든가 그런 도우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대입에 반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도 대입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업을 하는 어떤 기초적인 역량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뭐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여러 대학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학교 생활도 잘 하고 그다음에 학업의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모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려보는 학생, 그 다음에 학점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보니까 다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하고 이 독서활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건국대부터 지방거점 국립대, 제주대학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기에 이제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저런 부분들은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 3으로 되어 있는 건국대 같은 경우에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이 40%, 공동체 역량이 30%로 서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경희대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비율을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저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서류평가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 적합형이 서류평가를 하는 어떤 요소들이 조금 다릅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에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의 40%의 어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항목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고려대는 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 있고요. 물론 모든 대학을 우리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그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 그러니까 전공적합성, 예전에 이야기하는 전공적합성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으며, 그다음에 자기주도성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평가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동국대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학업 역량, 그다음 학업 태도,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렇게 학업 외 소양,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학업의 소양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융합형하고 그다음에 탐구형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 똑같은 종합전형이지만 융합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빈치 전형이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 그래서 전공적 합성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양대도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은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과 진로를 묶어서 35%, 그다음에 잠재 역량이 또 35%가 이렇게 서류 평가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부경대, 부산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으로서 학업 역량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대도 마찬가지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진로 역량의 35%씩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는 좋은 면접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국대 학종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 그 학과들은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 자영업 활성화,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문제에 보면 정치화법 시간에 탄소 국경세를 검토했다고 했는데 탄소 국경세의 원리와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면접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화학공학부에 지원한 학생은 불꽃 반응 실험, 친환경 제설제, 조개 껍질 이용 이산화탄소 흡착제에 관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면접으로 뭐 친환경 제설제와 일반 제설제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화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제설제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좋은 어떤 면접 문항을 출제를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저는 학생부 준비가 힘들고 면접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저는 교과 전형으로 갈래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2024 서울대 신입학생 예고사항에 보시면은 전공별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지정 과목 이수를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수리과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핵심적으로 수학 과목은 다 들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 지원하는 학생들은 핵심적으로 생명과학 2와 미적분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 화학 2, 확률과 통계, 기하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으로 들어있으니까 이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학계열, 화투, 생투 핵심 권장 과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과 생명과학 1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투 같은 경우에 뭐 의학학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뭐 의학과만 다 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약학과도 나중에 쓰게 되면 또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화투, 생투까지는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까지도 다 이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대니까 물리 2까지 하셔야 되고, 미적분, 기하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4 대입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제법 많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 KU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죠. 교과 70%에 서류 30%. 예, 서류를 정성평가하는데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지역균형 선발 역시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70에 교과 종합평가 30%가 들어있습니다. 이 교과 종합평가는 전공 연계 과목 성적과 교과 세특 및 개인별 세특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확인하고 전공 연계 과목 수강 여부 및 이수자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 20%가 학교 추천 교과 전형에 들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자기개발 역량과 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균형 교과 전형에 서류 30%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100 안에 진로 및 전문교과의 세특 위주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에 대해서 각각 10%씩 2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4에 경북대와 부산대도 마찬가지 교과 80에 서류 20%, 학업 역량평가 20%씩 각각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대학과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 주요 대학이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성적을 얻기 쉬운 과목, 즉 내신 과목,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만 이렇게 골라서 듣는 그런 거를 방지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충실도를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의미 있는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을 통해서 교과 이수 충실도와 학업 수행 충실도를 정성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저게 또 하나 보실 거는 건국대하고 동국대를 보시면은 교과 전형이지만 1등급은 1등급 점수와 4등급 점수 차이가 0.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은 교과 성적에서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요. 서류 30%에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두 PPT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교과 전형으로만 저는 대학을 가겠다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경북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 준비, 서류평가 준비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영역에 맞는 바람직한 학교생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사회로 이미 진보를 했고요. 예전에 생산과 제조 중심, 그 다음에 선택과 경쟁이었다면 지금의 사회는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발표도 있죠. 2030년 되면은 지금 직업의 30%가 자동화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 역량도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협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지식의 전달이라든가 암기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의 성장과 참여 중심의 수업, 창의력, 사고력을 배양하는 그런 가정형 평가 중심의 그런 수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객관화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능력에 맞춰 있다면 지금의 인재상은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연대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역량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각 과목별, 개정교육과정 과목별 핵심 역량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어과 같은 경우에도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및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이 있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창의 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영어과 영어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에 사회과도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 그 다음에 과학과도 과학적 사고력,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을 각 과목별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서울대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이 꼭 함양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이 뭐냐, 배워야 될 역량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좀 배양해야 될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력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력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전의식과 건성,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그 다음에 개념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지적 능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독서 소양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 과목의 우수성, 이거는 20위권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1등급 초반이죠. 그 학생들은 전 과목의 성적의 우수성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똑같은 학생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할 것 같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뽑고 싶은 인재는 누구냐?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 신지식이죠.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럼으로써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배려와 인성을 갖춘 그런 융합형 인재로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학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재상을 꼭 알아두셔야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중요한 어떤 중심이 되는 거죠. 자, 대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입학사정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세특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주어진 기회를 얼마만큼 스스로 활용하여 노력했는지, 선생님이나 혹은 외부에서 시켜서 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얼마만큼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다양한 여건 속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한 학생의 모습을 보고자 한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어떤 학업 태도와 성취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특목고에 비해서 일반고가 열악한 환경인데 불리한 점은 없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실제로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일반고라도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발휘된 학생의 어떤 역량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특정 영역의 심화 활동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각각의 활동이 다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목 간의 연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항목들을 횡단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님들이 보실 때 각각의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걸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 특이고요. 그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1, 2학년 때 종합의견 등도 추천서를 대신한 가장 좋은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독서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독서 활동이 교과서 특이나 장치 안에 반영할 수가 있죠. 단순 독후 활동이 아닌 교과와 연계된 그런 독서 활동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학생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횡단평가에서의 어떤 핵심은 관련 교과 성적과 어떤 활동 내용, 그 다음에 관심 분야의 동아리 심화 활동, 그 다음에 담임교사의 평가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한 지적 호기심, 어떤 자기주도적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기부 전체에서, 학생부 전체에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서류평가 요소입니다. 입학사정관 분들이 계속 서류평가를 해오시면서 아마 딜레마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1학년 때 진로가 1학년 때 건축공학과에서 2학년 때 화학공학과로 진로가 변경된 학생, 과연 전공적합성에서 감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전공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진로 역량으로 진로를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변형이 되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대입병이라고 하죠. 대학 2학년생들도 자기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다는 학생이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지 확정된 어떤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진로 과정의 탐색 과정에서의 어떤 학생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같은 부분도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착한 학생, 안 착한 학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항목도 평가를 하시다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묶어서 공동체 역량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세부 요소가 들어있고 그 세부 평가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과목의 성적은 적절한가, 그 다음에 그 외의 교과목 유난히 혹시 소홀한 과목은 없는가, 그 다음에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학생들 학생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주요 과목 성적은 아주 좋은데 기타 과목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뭐 하면은 주요 과목만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종합전형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거를 전 과목을 다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인 태도하고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탐구력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안에 보여지는 어떤 지식 확장 노력이라든가 구체적인 성과물, 결과물,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열의와 지적 관심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 관련 활동으로 제가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정기고사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내신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 교과목 및 기타 교과목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꾸준한 노력으로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가,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당연히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질문도 많이 하셔서 어떤 인상을 심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습 내용 중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래서 문장 노트를 만들어 본다거나 영어 같으면 러닝로그를 적어서 그날 배운 어떤 핵심 문장들을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학력평가를 끝나고 나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틀린 오답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과 관련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뭐 구체적인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깨달았음, 알게 되었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을 잃은 어떤 학생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교실에 게시를 했다. 뭐 영어 용어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했다. 사례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탐구력 같은 경우에도 수업 중 배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찾고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거나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뒤집어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 대한 어떤 응용을 또 해보는 그런 부분도 좋겠죠. 삼각함수를 배워서 백화점 건물의 높이를 측정해 본다거나 그 다음에 학통 시간에 배운 통계를 적절히 활용해서 우산을 가지고 간 날에 비올 확률을 계산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서류 평가 내용으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제대로 했느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개설이 안 되었다면 공동과정이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으로 보충을 했는지 이런 것도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목 이수를 위기에 따라서 잘 이수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관련 성취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성취 수준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는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 생활을 말씀드리자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과학이 주요한 어떤 교과가 될 것이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 등에서 역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전 과목하고요. 과학의 물리 1, 2는 꼭 이수를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될 거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학통, 경제수학까지 이렇게 수학도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적, 학통, 기하,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1, 2까지 다 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교과 성취도도 역시 올리려면 내신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관련 과목은 꼭 이수하는 그런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이수를 너무 화려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채우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본 교과목은 소홀히 하고, 기본 교과목이 얼마 없으면서 많은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비정상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공동 과정의 어떤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특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분야, 다음으로 이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 전공 분야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독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 내용을 정리도 하시고,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논문이나 과학 저널, 신문 자료를 통해서 보고서도 좀 잘 적어 보시고, 이런 어떤 그런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탐구 활동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어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학교 규칙은 절대 위반하시면 안 되고, 벌점 이런 것도 받으시면 안 되고, 준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을 어떤 주도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생활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급 활동 시에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학급의 의사 결정 시에 의견을 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같은 경우에는 학급 친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찍 등교해서 교실을 환기를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모둠 활동 시에 친구들 모두에게, 잘하는 학생만 발표를 할 게 아니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가도록 순서를 정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행동, 청소 시간에 먼저 이렇게 빗자루를 잡고 청소를 시작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달사항 같은 것들을 게시판에 올려서 친구들 하여금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태도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실성 부분에서는 역시 출결사항 반드시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되고, 미인정지각, 결속 조퇴는 부정적인 어떤 평가 요인이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이 출결사항이 성실성의 척도가 되는 거니까 질병과 관련된 어떤 타당한 경우에는 물론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리더십 같은 부분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시간을 내어서 목표를 위해서, 공동체 목표를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모둠이나 체육활동 시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을 만드는 그런 어떤 리더십 발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좋은 세특은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제가 받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세특은 그럼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 세특은 보통 1학년 때 2개 학기 공통 과목이니까 1학기, 2학기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교양 같은 경우에 3과목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세특수가 한 10개, 그다음에 2학년 2개 학기죠. 역시 이제 2학년 때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아마 학기 단위로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7과목을 2개 학기, 8과목을 2개 학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도 뭐 두세 과목 뭐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 예체능 교양도 있고요. 그래서 뭐 2학년 때는 19개에서 한 23개 정도 이렇게 세특이 기록이 될 겁니다. 3학년 때는 한 개 학기, 우리 이제 수시에 반영되는 학기는 1학기까지니까 이제 공통 일반 선택은 뭐 3과목에서 5과목, 많으면 5과목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은 뭐 4개에서 6개, 그렇게 해서 뭐 세특수는 9개에서 뭐 13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하면은 뭐 한 40여 개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될 거고요. 500자라고 판단했을 때 대략 2만 자, 그다음에 개인 세특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량 유예나 각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500자씩 해서 2만 2천 자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 내용보다는 개인의 교과 역량과 관심 분야가 드러나는 세특이 중요하고요. 지식의 확장이라든가 과목 간 연계, 그다음에 심화 탐구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공적합성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공적합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세특의 각 영역에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억지로 막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그게 아닙니다. 국어에서 의사, 수학에서 의사, 체육에서도 의사, 너무 많은 의사와 관련된 그런 세특은 오히려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말 그대로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각 과목별 역량을 보여주는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예비 의사로서의 어떤 역량, 필요로 하는 게 뭐 학업 역량이니까 역시 뭐 최상의 어떤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 어떤 예를 들자면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 전체가 다 올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1, 2, 3학년 다 반장을 했습니다. 리더십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세특에 스스로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축제 사회자를 참여를 해서 중간에 정전이 되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들 흉내, 성대묘사를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신 그 종합의견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비 의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더십,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뭐 알잖아요. 흔히 뭐 재난 현장이라든가 위급 현장에 투입되고 응급실 근무도 기본적으로 뭐 10년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 대처 능력, 그다음에 뭐 의대 공부, 그죠? 2년 뭐 예과 2년, 본과 4년, 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11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끈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뛰어난 학업 능력,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사라는 단어보다는 의사가 가지게 되는 기본 역량 중심으로 교과 세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의사로서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든가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성적인 부분도 첨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량을 보여주는 세특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 중심으로 세특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부분의 세특만 보더라도 이 학생의 역량이 어떤가를 바로 볼 수가 있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관련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지만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서 교사 지도와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활용 가능 자료는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행 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이 되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학생들의 어떤 그 학생부가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생생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잠깐 그 세특을 살펴보자면 문학 투어 시간에 심화된 탐구 능력이 발달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일화가 뒤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나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사회불평등에 관한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 때 돋보이는 학생으로 기억이 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소수자가 외면된 사회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사회상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시간에 토론식 수업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런 역량을 보여주었다. 특히 맞습니다. 일탈의 정의 수업 중에 게임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 일탈 사례에서 그 원인과 행동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연하게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회화에서도 마찬가지 그림 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생이 그려지는 이런 세특이 아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발표 시간에 뒤에서 조용히 보고서만 제출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해야 되고 자신의 역량을 선생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런 세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특은 역량이다 이렇게 법칙을 하나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특에서 학생들이 보여지는 역량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 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한양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률과 통계, 풀이 과정에서 논쟁거리가 될 법한 요소를 잘 찾아서 논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친구의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킴, 탐구심이 높아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항상 비판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타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사고를 확장하는 태도도 보여주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일화가 소개되겠죠.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 글쓰기. 아마 수행평가일 겁니다. 4대강의 수질 오염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갑작스럽게 수질 오염도가 떨어졌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수질 오염 개선책에 대한 분석적인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이런 게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을 보여주는 세특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이 친구도 상당히 대단한 친구입니다. 생명과학 2 시간에 평소에 흥미있는 주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이죠. 옆에 친구가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니 그 친구를 보면서 원인이나 해결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낸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분화된 뇌의 구조를 찾아보고 부위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가 하면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을 시켜서 뇌와 관련된 시대적 인식과 질병 처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간학문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런 아픔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성적으로도 잘 된 학생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는 아주 대단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역량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배움의 어떤 그런 연쇄 반응, 지적 호기심의 어떤
연결적인 어떤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물리2 세특을 보시면은 물리 교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고 원리를 잘 이해하는 학생이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친구들과 토론하고, 그렇죠. 물리 법칙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인 개념들에 더 큰 호기심을 보이며 단순 암기보다 공식의 유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리를 알고 유도 방법을 익힌다고 합니다. 예, 수행평가 또 소개가 되죠. 영화 속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로 예, 앤트맨과 와스퍼라는 영화에서 양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터널링 현상과 양자 역학, 다이오드 원리까지 접목시켜서 보고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사 과정에 알게 된 미시 세계와 양자 현상에 대해서 또 호기심이 생겨서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라는 이런 책 등을 또 주 활동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예, 그런 자기주도적 어떤 역량이 돋보이는 그런 학생의 세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협업 역량에 대해서 한국지리 세특에도 뭐 당연히 뭐 소통 협업 역량 보여줄 수 있죠. 조원들과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원들을 이끌었다. 뭐 그다음에 교육 자료에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시를 제작해서 친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 과정에서 협업하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준 세특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죠. 자, 출결사항 각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결사항의 중요 키워드는 기본 성실 관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학교 충실도를 평가하는 기본 항목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어떤 전출입 현황이라든가 입학 이런 부분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결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있다면 불이익 같은 거는 없습니다. 민정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출결 사항은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객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질병결석 같은 경우에 불이익이 없지만 민정결석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질병결석도 있다면 면접이나 이렇게 준비를 할 때 타당한 어떤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구체성, 그 다음에 교과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율활동에는 학교 행사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보다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또 그 활동 속에서 학생의 어떤 역할은 중심적인 활동을 했는지,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몇 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활동들은 어떤 활동 형태를 띄었는지, 뭐 캠페인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토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게시나 공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설득력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와 관련된 그런 자율활동이 중요하고요. 뜬금없이 뭐 진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불쑥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어색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흥미 분야의 어떤 자율탐구 활동이라든가 실생활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으면 좋은 자율활동이 되겠죠. 예. 예, 보시는 이제 그 세분능력 자율활동은 그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의 그 자율활동 최근 경향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학교 행사 활동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율탐구 활동 등을 통해서 교과와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기본으로 한 진로 활동 쪽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문학 탐구와 그 다음에 언어학 칼럼 기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비교문학 탐구 같은 경우 문학사를 학습하며 문해사조의 변천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한국과 세계 문학을 비교 탐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염삼섭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탐독해서 만세전과 가난한 사람들의 의나 제부시킨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여 리얼리즘을 이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후에 또 영향관계를 알고 아들을 찾아 3대와 아버지와 아들을 찾아 읽거나 러시아 전후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학생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어떤 자율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 행사보다는 행사 후에 주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교과 수업과 연계된 독서나 실생활 문제 적용으로 역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과정에서 보여지는 지적 호기심이나 흥미,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에 대한 자기평가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기평가서고요. 활동의 어떤 이름과 내용, 그 다음에 교과 수업과 연계된 내용, 그 다음에 독서한 내용, 자료조사 및 탐색 활동한 내용,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알게 된 사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기 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면 자신의 어떤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학장적인 노력으로 지식을 이렇게 넓혔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설득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만큼 성장과 변화를 겪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평가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셔서 이 평가서를 고스란히 이렇게 담임선생님께 전달이 된다면 아마 훌륭한 자율활동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의 핵심 키워드를 3개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관심, 심화, 역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언급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지적 호기심이나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를 어떻게 확장해 갔느냐. 그 다음에 교과보다 조금 더 심화된 탐구와 실험, 그 다음에 토론과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어떤 숨겨진 역량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잘 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탐구반인데 삼각함수 파동과 관련된 심화 탐구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서 계획까지 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미리 계획한 음원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를 파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앱으로 측정을 했답니다. 측정한 모든 과정을 저장하고 이를 삼각함수 개념과 연결짓고 분석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태블릿과 앱을 활용해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배우고 파동 실험한 개 이름으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수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확고한 어떤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심화되고 탐구된 그런 어떤 활동들이 보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드러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이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교과 수업과 연계된 어떤 심화된 탐구 활동이나 어떤 실험, 그다음에 활동 과정에서 보여지는 지적 호기심, 흥미나 관심 등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동아리의 직책으로 한번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이 직책으로 표현이 되어야 학생이 보여집니다. 그냥 무슨 반 활동으로, 무슨 활동으로 하면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적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수학 탐구반 부장으로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진로 관련 탐구반 조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의 역할이 나올 거고, 역할에 대해서 활동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으니까 직책 한번 적어보시고 탐구 참여 동기, 그 다음에 탐구나 실험의 주제 이런 것도 기록해 보시고 그 안에서 동아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리더십을 보여주었는지, 그 다음에 교과와 연계된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기본 원리나 법칙 이런 것도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이제 한번 기술을 해보시고 심화 탐구 활동이나 실험으로 자신이 배우게 된 내용이나 성장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활동 키워드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정했습니다. 탐색 과정 결과물이다. 그래서 진로 탐색 경험과 진로 관련 독서, 그다음에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토의, 토론, 발표, 게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 어떤 열정과 노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역시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고서나 인포그래픽, 용어집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진로 탐색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기록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역사교육과 지원하는 학생인데 이것도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교육 관련 진로를 꿈꾸고 고민하며 매주 함께 나누고 싶은 교육기사를 스크랩하고, 그렇죠,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소개하는 활동을 교육쟁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변화해가는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특정 사례가 소개가 됩니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이라는 책을 읽고 핀란드 교육 원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서 핀란드의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핀란드 교육이 어떻게 세계의 움직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런 것을 발제해서 친구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핀란드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육의 자율성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해본 한마디로 말하면 진로 탐색 과정 속에서 예비 교사로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좋은 진로 선택, 진로 활동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진로 활동은 진로 탐색 노력 과정과 구체적인 진로가 보이도록 기록이 되는 게 좋겠고요. 구체적인 탐구 활동과 읽은 도서명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의 깊이가 느껴지려면 참고한 도서라든가 어떤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책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록하신다면 좀 더 타당한 어떤 근거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더 알고 싶어서 탐구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 활동으로 기록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 자기평가서 예시입니다. 자신의 진로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학생들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활동을 해야 나중에 연계성을 가지는 거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목표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 전혀 이렇게 따로 노는 모래알 같다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결관계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수리평가에서 그렇게 큰 울림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방법은 어떻게 가져갔는지, 독서를 했는지 아니면 매체 활용을 했는지, 학술 자료를 이렇게 탐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참고한 도서명과 그런 알게 된 내용들을 기술을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과에 어떻게 원리나 법칙, 이론 등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탐구 활동을 통해 조사나 토론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런 탐구 과정 속에서 어떤 거를 배웠는지 한번 기술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탐구를 더 했는지 아니면 독서를 더 이어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저는 호기심, 확장, 융합이라고 봅니다. 지적 호기심이고요. 정확히 말하면요. 수업 시간에 배운 원리나 어떤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원리들이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확장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책자 같은 것들을 찾아보셔서 이론적인 기반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원리나 법칙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을 잘 보여주는 기록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지원 포털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그대로 만약에 생계부에 기록이 되면은 유사도 검사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 사이값의 정리가 성립함을 다양한 함수를 통해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어떤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를 보이는데 성공하였으며 사이값의 정리가 응용되는 실생활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값 정리의 사례들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고요. 분석하면서 수집 능력과 처리 능력이 향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소감문을 발표를 했답니다. 정리를 이해할 때 다양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왜 그 조건들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고요. 각 조건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은 판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기록입니다. 어떻습니까? 교과 중심으로 학생의 어떤 원리 이해, 그 다음에 사고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실생활에 적용된 내용들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근의 세특 관련 경향은 지나친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자신의 지원학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의 어떤 그거보다는 교과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이해에 대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업 역량을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수업 시간에 참여도와 태도를 말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의한 활동 내용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과학적 탐구 역량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과학적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 색깔로 기록된 부분요.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의 높이 재기 실험에서 통제 변이를 꼼꼼히 찾아 공이 떨어질 때의 외력을 최소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여 오차범위 10% 이내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수평으로 던져진 공과 수직으로 낙하한 공의 시간이 이론적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평 방향의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문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공개의 저항으로 연결짓는 등 과학적인 어떤 탐구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어떤 교과 세특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업 활동은요,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과목과 융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업과 관련한 독서 필수적으로 원리 이해나 이렇게 주 도서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뜬금없는 진로 관련 활동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이 그런 활동들은 지양을 하시고 교과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로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활동 자기평가서 예시입니다. 과목 및 단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지적 호기심을 발휘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해결을 했는지 찾아본 책하고 그 다음에 들춰본 자료,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살펴보시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 독서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성, 태도, 추천서, 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생부 전체를 요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된 학생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어떤 일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실성이라든가 일관된 성품,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가 없어지고 이 종합 의견이 추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학생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종합 의견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 다음 그 종합 의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어디 지원하는 학생인지 대충 감이 오죠. 국어교육과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이지만 매사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책 읽기를 비롯한 문화적 활동을 즐겨 인문학적 소양이 깊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며 탐구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한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일화를 소개합니다. 제주도 진로 체험 활동에서 제주도의 풍경을 감상하고 미술관, 박물관, 한라산 등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으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형상한 시를 창작한 점이 돋보였다. 네, 그런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한 어떤 그런 내용에서도 문학적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지식 다큐멘터리 감상 칼럼 쓰기 활동에서도 우리말 큰 사절에 관한 영상을 찾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꾸준하게 작성을 했다고 하는 학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종합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람직한 종합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 역량 중심으로 학생들이 뭔가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셔야 되고요. 진로 관련 흥미와 관심을 보여주고 공동체 의식도 갖춘 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기평가서와 동료평가서인데요. 자신이 자기평가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동료에 대한 자신의 평가도 한번 적어보시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자신의 어떤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분야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업 분야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성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고요. 기타 자신의 어떤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적어 보시고,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고 싶은 사례라든가 어떤 결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칭찬하고 싶은 학생은 누구고, 그 다음에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적어 보신다면 좋은 어떤 동료 평가서로 또 자기 평가서로서 어떤 활용이 될 자료 같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에 관련된 간단한 퀴즈 한번 또 이것도 배영준 선생님 2022 대입 학생부 족보라는 그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서술을 하셔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의대 지원자의 영어 세특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입니다. 의학 관련 영작을 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서 독해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원서 독해 역량이 충분하다. 라는 기록이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 지원자라고 해서 뭐 국어도 의사, 영어도 의사 이런 것보다는 그 교과목에 맞는 그런 어떤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수학 세특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수학 실력이 우수합니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공간 도형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풀이를 했다라는 내용일까요? 네. 공간 도형 문제를 이렇게 풀이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이 더 설득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특을 읽어보면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뭐 평가관이나 혹은 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모의서류 평가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읽었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학생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은 많이 적혀 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저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요. 더 매력적인 표현은 어떤 걸까요?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함일까요? 아니면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을 이끔이 더 좋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을 이끌었다. 이런 표현들이 학생의 어떤 주도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더 보여지는 기록이 되겠죠. 자, 더 매력적인 자율 탐구 활동은 어떤 걸까요? 수업과 연관된 탐구 활동일까요? 수업과 독립된 탐구 활동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수업과 연관된 탐구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율 탐구 활동도 여러분들 뭐 교과 180, 뭐 창체 24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교 생활에서 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우고 하는 그 부분이 아마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수업과 연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과 연관된 그런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과 지원하는 학생의 학생부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까요? 경제 관련 활동일까요? 아니면 수학과 경제 성적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수학과 경제 성적입니다. 경제 관련 활동들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경제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 성취도, 그죠? 경제 과목의 어떤 성취도가 더 활동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3장입니다. 이 활동 계획과 실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람직한 학교 활동의 위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는 외연을 확장하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주제에만 여러분들 몰입하지 마시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외연을 좀 확장하는 많은 경험을 쌓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의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신의 정말 흥미로운 분야가 어떤 건지 이제 진로 목표도 정해서 그런 분야들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2학년 때 정한 그런 진로에 대해서 혹은 2학년 때 했던 교과 수행평가나 자율탐구 활동의 주제를 좀 더 심화시켜서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도 포함이 되는 그런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설득력 있는 탐구 활동의 과정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부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잘 읽히는 생기부,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은 잘 읽혀지는 생기부가 있습니다. 마치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언제 봤는지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그런 생기부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학생을 제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생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기부에, 그런 학생부에서 느껴졌던 그런 공통된 요소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출발은 항상 수업이죠. 수업이 항상 좋은 출발입니다.
뭐 입학사정관이나 그다음에 교수 사정관이나 이런 분들도 교사하고 같은 직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을 자신의 수업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저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출발하기가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사례는 좀 안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TV를 시청하다가 혹은 뭐 영상 자료를 보다가 이런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가서 독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원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정의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원리나 법칙이 응용이 되는지 또 다른 과목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서술을 하고 있는지 지식을 또 확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동아리에 가져와서 동아리에 보면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뉴스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논문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테드나 그 다음에 영자 신문에 나와 있는 우리 주제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좀 오고 그 다음에 수학 잘하는 친구는 논문에 있는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좀 그래프화 시켜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솜씨가 있는 친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큰 종이에다가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쫙 그려서 교실에 게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은 뭐 진로활동실에서 게시를 하거나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혹은 동아리 발표 시간에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학생부 전체가 아주 그 유기적인 하나의 어떤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차별화된 탐구활동으로 되려면 진로 목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확실한 진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변해도 됩니다. 다른 그 진로로 변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한 활동은 항상 울림이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은 활동 이런 것들은 전혀 평가관에 울림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할 때는 최근 이슈라든가 실생활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나 그 다음에 빅카인즈 같은 그런 뉴스 검색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관련 내용들을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과목별로 한두 권의 독서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도서명도 반드시 이렇게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의 내용들이 동아리와 연계가 되고 교과 수행평가가 동아리의 심화 탐구 주제와 이렇게 결부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평가서 꼭 작성하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생한 기록들이 담임쌤이나 아니면 교과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속 활동도 되게 중요하고요. 게시나 토론, 그 다음에 추후 독서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평가자에게 돋보이는 실제 활동을 한번 제가 묶어봤습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자율활동의 학교 특색 사업, 그 다음에 자율탐구 활동으로 반려식물 기르기라는 활동을 했고요. 자율탐구 주제는 도시수포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환경 캠페인 활동도 학급 자체로 실시를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안 쓰기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식물의 미세먼지 정화 능력 실험, 그 다음에 장소별 미세먼지 농도 차이 측정 실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독서를 미세먼지 잡는 공기 정화 식물 55가지에 대해서 독서를 했고요. 토의 주제는
지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잡고 토론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특 부분은 생명과학과 화학 부분에서 관련 활동을 했는데 생명과학은 식물의 호흡에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조사를 했고요. 기후위기 관련 자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과목에서는 식물의 호흡할 때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교류가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공단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성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종합의견에 지원학과와 관련한 적합성을 보여주는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실 때는 계획과 그 다음에 활동 과정, 그 다음에 활동 후 활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공주고의 이명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활동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왼편에 보시면은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활동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제 선정을 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목표하고 기대 효과, 그 다음에 개요도 작성해 보시고요.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참고 도서와 매체 자료는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보고서 개요는 어떤 식으로 보고서가 갈 건지, 보고서 형태는 뭐 설명문이 될 건지 아니면 또 뭐 논설문의 형태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료 수집 계획이나 활동 계획의 어떤 점검이나 평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활동 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은 활동의 계기라든가 활동 목적,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충족을 어떻게 할 거냐, 탐구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시각 자료에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 도표나 그림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역별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자율활동은 자율탐구 활동, 그 다음에 진로는 진로심화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는 뭐 관심주제 심화탐구 활동으로 하시고, 교과는 수업과 연계된 어떤 것들을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개인 세특에서는 뭐 교과 융합 주제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꼭 독서 활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독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활동의 점검,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그 다음에 개요는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수집 자료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최종 개요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와 같은 최종 개요서를 통해서 토대로 이제 보고서 작성 활동을 하는 거죠.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의 논리적인 어떤 전개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고요. 논제나 토의 주제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연과 상술,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참고 자료는 어떤 거로 사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작성 후에 점검 평가를 또 해보시고요. 보고서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요약한 PT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서 완벽한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는 뭐 적극적인 태도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본인의 어떤 조사한 내용들이 잘 유기적으로 전개가 돼야 될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 강조할 때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제시해서 설득력을 확보하시는 것도 기본이고요. 명확한 결론과 정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활동 결과입니다. 활동 후에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느냐. 중점인 내용은 자기 평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점검 및 평가를 하겠죠.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본인 탐구 역량이 어떤 것들을 이제 도출이 됐는지, 알게 된 내용하고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자기 평가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활동의 결과 아까 앞서 보셨던 자기 평가서와 뭐 틀리지 않습니다. 예?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요. 배우고 느낀 점도 기록을 하시고 활동한 자료에 대한 분석 이런 거, 그다음에 참고한 도서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게 된 내용하고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활동 계획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더 알고 싶은 주제,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배움의 어떤 연쇄 반응 이런 거를 위해서 활동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더 알고 싶은 주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제들을 또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고 연계 교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자료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참고 도서는 어떻게 찾아볼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의 개요를 작성해 본다는 것도 추후 활동에 대한 어떤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량 유연화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수업량 유연화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의 어떤 핵심이다, 방점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로 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단위 학교에서 이제 수업량 유연화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교육활동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내용 입력은 그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은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쓰시고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중복 기재는 되지 않으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있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 수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교과 융합형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이 있고요. 수업 확장, 진로 연계 심화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교과 융합형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이 아마 대부분의 어떤 수업량 유연화 그 수업이 될 건데요. 2개 이상의 교과목에서 수업량을 확보한 별도의 시간을 운영하고요. 해당 교과목들의 수업 내용을 융합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수업 확장 진로 연계 심화 탐구 활동은 단일 과목 내에서 수업량 유연화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요. 교과 수업과 연계해서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 등을 심화 탐구 활동으로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기록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수업량 유연화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활동명은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탐구 활동이고요. 5월 16일부터 27일 학급별 공강 및 전학공은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총 8차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급별 활동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2주간 총 8차시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탐구 주제를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어와 역사, 그러니까 2개 과목 이상을 이렇게 융합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국어와 역사를 통합해서 문학으로 보는 현대사, 고전소설 속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국어와 사회 과목을 융합해서 사회 문제에 관한 공익 광고 UCC 만들기, 그 다음에 수학과 음악 교과를 융합한 방정식을 적용한 음악 만들기, 한금비를 이용한 음정 계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진로 탐색의 어떤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교과에서 관련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아마 핵심적인 어떤 활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탐구활동 보고서 양식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탐구의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역할, 그다음에 개인별 역할이 반드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탐구활동의 결과라든가 평가 같은 것들이 꼭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면모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는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거부감 먼저 저는 듭니다. 학생부는 채워 넣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학교 생활을 하시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은 좋은 학생부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